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 최근에 올해 초에 나왔죠. 올해 초에 나왔는데, 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민법 1019조에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번 말한 선고소송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도 많고,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다수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유료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대법원 판결이지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일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을 분석하면서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속 포기의 개념과 대법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여를 합니다. 사전 증여가 일어납니다.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합니다. 요 기간이 1년 이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속 포기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 민법에 따르면, 민법과 대법원 규정 판례에 의하면 이 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여기 상속인이 되죠. 상속인이 되지만 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되겠죠. 이 제3자에 대해서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피상속인으로부터 1114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법원은 그동안 유류분의 대상인 사전 증여에 대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이전 것, 1년 이전 것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1년 이내, 이 1년 이내 것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에는 이 앞에 것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1년 안쪽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여기서 상속 포기가 일어났으니 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되고 제3자이기 때문에 이 1114조의 적용을 받아서 1년 이전 거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설들,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동열 판사님 같은 경우는 책에도 보면 많은 논문과 책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이 추정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게 추정 상속인입니다. 추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나중에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추정 상속인에서 사전 증여를 받고 그리고 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 포기를 통해서 제3자로 빠져나가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사실은 다수설입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한다면 많은 이 상속인들이 초과 특별수익자, 저희는 이제 초과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을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얘기합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이런 민법 1019조의 규정, 1019조의 규정을 악용을 해서 자기의 채무를 벗어날 위험성이 있고 유류문제도 자체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1114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법원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1119조, 아니 1019조는 상속 포기는 우리나라의 그 상속의 규정, 그러니까 포괄 상속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포괄 상속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권적인 모든 권리 의무가 그대로 상속인한테 쪼개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하게 피상속인의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즉 상속 포기 1019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고 자기 채무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 본인의 채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19조를 이용해서 1114조의 적용을 받는다면 결국 초과특별수익자는 원래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의 채무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1019조를 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 그리고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민법의 취지와 충돌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따라야 되니까. 뭐 독일이나 이런 뭐 스위스나 이런 그 해외 외국의 독법계통의 판례를 민법 규정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상속 포기를 통해서 유류분 제도를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재산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상속 재산의 분할을 받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뭐 기업으로는 별개 문제지만요.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기업을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그에 따른 이제 그 논리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초과특별수익자가 기업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리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주제가 아니니까.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하도 상담을 많이 하고 오늘 지금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15분 돼서 밖에 깜깜합니다. 나와서 일을 하고 저도 오늘 뭐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일을 좀 하다가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유튜브를 찍은 게 거의 2주가 다 돼갑니다. 2주가 넘었습니다. 근데 워낙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살짝 현타라고 그러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답입니다만 이게 좀 이제는 힘들고 이거를 계속 이제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있고 해서 한 2, 3주 정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자 일단 이거 이렇게
이게 1년입니다. 이게 사망이죠. 자, 여기가 포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증여가 일어나죠.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자, 1년 이 내 것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것만. 상속인이 상속 포기하면 여기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인 게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 이전 것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아시겠지만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절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면 이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얘기는 그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이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을 알고 한 경우를 이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죠. 40대 증여를 했다, 50대 증여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재산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후반, 80대 이럴 때 자녀나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전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증여하면 거의 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법원 판례와 실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하급심 판례는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에서 판결문을 계속 접하다 보면 저희처럼 어떤 식으로 판결문이 이제 나오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판사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그걸 이제 알게 되죠.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재산에서 절반 이상을 주고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소득이 없다면 그때는 이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년 이전 것도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함부로 상속을 포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재산을 증여를 합니다. 재산을 증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이게 잘 안 되네요. 이 증여가 일로 들어가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렇게 아들이 있고 여기에 딸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여기에다가 10억을 증여합니다. 이 증여가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눠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남은 재산이 5억이 남았습니다. 5억이면 안 되고 1억이 남았습니다. 1억. 자, 이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14조에 적용을 받아서 1년 이전의 증여는 유료분 반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억의 증여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전체 재산 11억에서 10억을 줘버리면 그건 악이라고 무조건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여러 번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그 악의와 선의 여부는 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가령 여기서 3억, 자 전체 11억입니다. 그럼 이제 8억이 남았죠. 여기서 또 4억. 자 그러면 얼마죠? 4억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10억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남았죠? 또 3억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1억이 남았습니다. 여기가 1년 이전입니다. 자,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예? 제3자로 보면 1114조에 적용을 받아서 예, 유럽 반환에 빠집니다. 요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똑같으니까. 예. 요거는 당연히 1114조에 적용, 요거는 그 후문에 적용을 받아서 이건 반환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반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을 때, 자, 1억입니다. 상속 포기하면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재산이 11억입니다. 예, 전체가 11억입니다. 원래 상속 포기하지 않았으면 아들과 딸의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1입니다. 유효분이. 그러면 이 11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에 2억 7,500이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 일남의 상속 포기하지 않았으면 딸의 유류분은 2억 7,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갖고 왔으니 1억을 갖고 왔으니까 나머지 1억 7,500만 원만 유류분 청구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니 얘는 딸이 단독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 이렇게 되면 1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효분이 어떻게 되냐? 2분의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11억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때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5억 5천만 원이 됩니다. 1억을 가져갔으니 4억 5천만 원이 유류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무조건. 만에 하나 요거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게 만약에 악의가 된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3억, 4억, 3억을 증여한 것이 1년의 행위다. 1년의 행위. 실제로 저희가 학업시 판결을 받아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사에 따라서 분배한 거다. 증여한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최초의 3억이 이거를 전제로 해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상속의 개념을 했다면 이미 이때 그 유류분권자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유류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2배로 뜁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상속일에서 빠져버리는 순간 법정 상속분이 증가합니다. 예. 법정 상속인이 만약에 3명이다. 여기 아들이 또 있다. 원래는 6분의 1이었죠. 예. 근데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유류분이 4분의 1로 늘어납니다. 예. 4분의 1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속 포기한 아들이 증여받은 게 1114조 후문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 아들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 아들, 다른 아들, 상속이 3명일 때 이 아들은 상속 포기를 안 하고 그냥 있었고 이 아들만 상속 포기한 경우에 유류분 반환 비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류분 반환 비율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강의한 거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증여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여 금액에서 자기 고유의 유류분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 포기한 아들은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증여받은 그 금액 전체가 다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10억을 받았고 여기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자,
유류분이 5억이라고 봤을 때 원래는 2억 원조씩 반환하면 되지만 여기는 빼기 5억이 들어갑니다. 왜? 원래 이 아들의 고유의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분을 초과하는 게 5억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속폭을 했으니 그냥 다 10억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1대2. 3분의 1, 3분의 2가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초과특별수익을 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아들이 그 유류분을 피하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만약에 이 앞에 1년 이전에 전체 재산에서 절반 이하를 가져갔는데 그 금액이 이 1110도도 후문에 해당하는 악의로 판단이 된다면 이 후문 그 유류분권자를 침해하는 것을 손해할 것,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받은 거로 하급심에서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속된 말로 아작이 납니다. 그냥 원래 100만 원 물어줄 거 1억 물어줄 거를 2억 이렇게 물어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류분 비율 자체가 증가하고 그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유의 유류분이 없어가지고 그 전체 재산이 반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날의 이제 칼이, 상속 포기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 상속 포기는 쉽게 얘기를 안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지방에 계신 분이 저희한테 이제 위임을 하셨는데 다만 저희도 이제 그 3개월이 지나서 소송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쪽에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그 증여한 것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3개월이 지나서 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조사할 거는 조사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죠. 상속 포기한 거 어떻게 하느냐? 뭐 소송하면 저쪽에서 냅니다. 그냥.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실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급심 판결을.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의 판결입니다. 2개가 다 저희가 이제 했던 판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상당히 좀 이제 안타깝게 된 사건인데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1년이죠. 1년입니다. 여기서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류분 청구가 들어갑니다. 근데 유류분 청구의 원고가 혼외자입니다. 이게 혼외자입니다. 그리고 이쪽하고 왕래조차 안 했습니다. 왕래조차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인지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증여가 이미 일어난 거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 존재를 모릅니다. 그 수증자들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유류분을 반환받으려면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악의. 쉽게 얘기하면 그 증여받을 당시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를 너네들에 대한 증여로 인해서 너네들이 증여받음으로 해서 우리 혼외자의 그 유류분권이 침해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명이 안 됩니다. 왜?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혼외자도 스스로 인지 청구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 20년 만에, 40년 만에 뭐 처음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이게 자백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 이거는 1114조에 따라서 존재를 몰랐다는 거죠, 이게. 이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침해 여부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패소 판결을 받는 겁니다. 지금 나온 대법원 판결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그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혼자. 네. 엄마도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입니다. 뭐 이혼을 했는지 뭐 사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여된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들. 네. 이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전 재산. 자,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속 포기가 들어갑니다. 외아들이. 이게 요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전고 패소 판결을 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전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그 단독 상속인입니다. 단독 상속인. 왜? 아버지가 재혼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배우자도 없고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한 재혼녀에 대한 재혼녀가 재혼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 상속이 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혼녀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의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여 당시로 따지거든요. 이 뭐 1117 후문의 침해 의사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고 패소 판결에 떨어진 겁니다. 예.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이번에 저희한테도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예, 혼외자. 근데 이거 말고 최근에 저희가 또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 경우입니다. 이 판결을 좀 저희가 이 판결에 살짝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제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항소심 판결입니다. 저희가 이 대법원 판결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에 따라 상속 포기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항소심 판결로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거는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증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자, 물론 이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증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상속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했고 상속 포기를 했죠. 자, 누가 포기했냐면 이렇게 받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손자도 있습니다. 손자. 이 상속인의 자녀도 이제 증여를 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1년 이내 것만 해내게 됩니다. 이거 이내 거.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안 받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1114조 후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이 상속인한테 유류분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게 요번에 저희가 그 받은 판결입니다. 근데 뭐 이 판결을 자세히 설명은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 제 사견으로. 그리고 저만이 아니고 뭐 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 포기가 쟁점이 되고 나서 판례, 학업심 판례, 그리고 논문 이런 거를 싹 다 찾아봤습니다. 싹 다 찾아보고 다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정말 잘못된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포괄상속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불측의 피해를 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자기 채무를 벗어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은 제도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유의사, 자기 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유의사마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구제역에서 만들어준 이 상속포기 제도를 자기 채무 면제, 자기 채무의 면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유류분을 사실상 침탈하는 거죠. 이 길을 지금 대법원이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나온 지 1년도 안 지났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는 아닙니다. 지금 초과특별수익자에 대한 상속포기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원합의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1118조 후문. 후문을 통해서 악의를 입증하는 겁니다. 악의를 입증함으로써 이 앞에 것까지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해서 뭐 상속 포기하면은 뭐 안 좋아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걸려버리면 속된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뭐 본인이, 그러니까 물론 초과특별수익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상속 포기를 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요번에 이제 그 항소심 판결을 봐도 그렇지만 또 이제 대법원 그 유료원에 관련 상제분할에 관련된 판결을 쭉 봐도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을 봐도 상속 포기했는데 이 1년 이전 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악의선의가 갈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획일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그 부분은 조금씩 그 개별적 판단,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초과특별수익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류분권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속포기라는 경우에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승부가 그냥. 그 1년 이전의 증여가 유류분권을 유류분권자에게 소대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냐 아니냐, 이거에 의해서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번 이제 그 유류분 초과특별수익자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입니다. 일단 그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강의는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뭐 간단한 건 전화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판결문을 일부 올리면 그 판결문 사건번호를 좀 이렇게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상속포기, 그러니까 초과특별수익자의 상속포기에 대한
아직 그 구체적인 그 논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하급심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것만 2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판결문 혹시 뭐 사건문을 알려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이제 아직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직 상고 여부가 남아 있고, 그리고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물어보셔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그 지금 6시 벌써 6시 반이 45분이네요. 그럼 30분 넘게 3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끝마치고 조금 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증여에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있을 때 증여 재산에 그 사전증여와 특정유증, 포괄유증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특정유증인 경우에 근저당권과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과특별수익죄 상속 포기에 대한 위로분 반환 범위,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그 피고가 상속 포기했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다른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상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